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권 상황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그리고 김선남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드컵 이야기 간단히 할까요? 네, 지난 주말 그래도 행복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직접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 직관했고요. 당시에 감동이 매우 컸습니다. 네. 우리 오승용 대표께서는 네, 축구 잘 모르시는데 월드컵은 보셨어요? 잘 모르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음날 뉴스 보고 포르투갈 이겼다는 거에 대단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는 브라질하고 하는데 저는 보시려고요? 네, 볼지는 뭐 알 수 없는데요. 8강전 한일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브라질을 이겨야 되겠죠. 오케이. 좋은 생각이시네. 네. 내일 보실 거예요? 새벽에? 네, 그렇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보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는데 저희는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대치 국면 법정 시한 처리가 지난 2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인데 이번 주 그러니까 9일까지죠. 협상은 시작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컨대 법정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예산안이 상정되는 건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원안인 정부안이 상정이 되는 제도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의장 역할을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활용해서 여야 간의 타협과 이런 것들을 좀 압박하고 이끌어가는 게 있었는데 김진표 의장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회의를 8, 9일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에 타협돼서 처리되기는 어렵게 됐고 아마 그때까지 여야의 막판 2+2 협의체 통한 막판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남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협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당 측에서는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 제출 부분과 그 탄핵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야당 측에서는 그거와 별도로 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을 서로 강경한 입장이고, 여당 측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 계속 약간 보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여야의 대치 음. 상황이 여야에게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보면 어느 쪽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예산안은 국민의힘만 절박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절박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예산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예산들이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광역 자치단체장 차지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민생 예산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제 시행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야 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선 간사 간의 감액 부분과 증액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협상이 완료가 되면 정책위 의장 사이에서 총괄적으로 감액 예산 항목과 증액 예산 항목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내대표 간의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사안들과의 최종 타협 이런 부분이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발 좀 본회의에 통과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2 해 가지고 어제부터 맞아요. 정책위 의장하고 예결위 간사 여야가 여기에 좀 진전은 있는 거예요? 지금 간사들 간의 합의에서는 증액, 감액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장이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니까 벌써부터 타협이 되면 더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싸움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일종의 압박이죠. 대여 압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해임 결의안과 탄핵 소추안은 그 위상과 또 정치적인 후과가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도 상당히 그 부분은 압박 수단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인 것은 확실합니다. 김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네. 저희가 해임 건의안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지금 본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소추안 이야기가 나오는 건 해임 건의안은 건너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별개의 그 절차입니다. 국회 인제 징계 일반적인 공무원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뭐 파면, 해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무적인 입장의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은 그런 법과 절차에 의해서 소추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와 해임 결의안을 통해서 정치적 어떤 결단을 보여주는 이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들이 탄핵 소추와 해임 건의안이 별도이고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탄핵 해임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결의를 해야 이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 보고가 없는 이상 이 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해임 결의안이나 탄핵 소추안이나 결국은 키는 이상민 장관인데, 네네.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왜 그렇게 국힘에서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도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무위원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법과 뭐 원칙, 공정을 집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어 읽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음. 특히 장관 역시도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러나면 자기 그 장관 측에서도 편하겠지만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렇게 막고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러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네. 일단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그리고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사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번 이태원 참사가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의 그런 성격의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들도 좀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국무위원이 사퇴를 할 경우 이후 정치적 공방에 따라서 연속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파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일부 의원이 꺼내자 민주당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발끈하고 화를 냈다라는 기사도 나왔듯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이쯤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결국 예산안은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야가 국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 생각 안 하고 다투는 거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줄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인제 국민들이 이걸 심판할 수 있는 것이 4 년마다 한 번 있는 선거 외에는 딱히 이걸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현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면 한계일 것 같은데요.
뭐 답답한 마음 저도 인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현행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좀 수정할 수 있는 좀 더 강제력 있는, 왜냐하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상정은 할 수 있으되 의결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유명무실화된 반쪽짜리 제도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예산안과 같은 의안의 의결에 있어서는 좀 더 국회의 처리를 좀 강제하고 처리 시한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좀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만에 하나 31일 넘겨서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인제 두 번 2013년, 2014년에 1월 1일 날 두 번 연속 처리된 전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만든 다음에 그런 파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을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이런 절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안을 민주당에서 대폭 삭감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요구해 증액했던 예산안들은 결국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은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민생 우선이라는 민주당의 원칙,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예산에 빼기는 할 수 있어도 더하기는 못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을 뺄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들을 반영할 더하기는 수는 없는 할 거죠. 수 없는 상황이죠. 네네. 법적으로 기재부,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김선남 변호사가 네. 보기에는 준 예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준예산으로 간다면 국가의 그 법률로 인정된 지출 비용, 그다음에 국회와 헌법에 정한 기관의 어떤 운영 비용, 그리고 계속비로 지출되는 이런 비용 항목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민생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면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안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인제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총선은 내후년 4월입니다. 아 네. 네네. 지금 제가 국회의원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네. 이게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주당이 뭐 수정안을 좀 내놓는다.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민주당 단독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폭적인 감액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민심이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이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참고로 저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임하늘 아나운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는 쉽니다. 혹시 저 혼자 계속하는 줄 알고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12일째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부터 보고 함께 오시죠.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목줄로 잡아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려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압박과 협박에도 화물연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분야에까지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뭐 조합원은 아니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속된 운송 거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상 운행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은 상당수가 지금 업무의 운송을 복귀해서 하고 있다, 재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화물연대 그리고 민주노총이 여론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지난 6월 15일 합의에서 화물연대와 정부 측의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전운임제 이제 일몰제 폐지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걸 3년 유예하는 합의를 도출했었고 관련 국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그 합의를 깨고 5년 유예해 달라 그리고 완전 법제화해 달라 뭐 이렇게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면서 파업을 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화물연대가 얻을 걸 이미 다 얻은 상태에서 또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부의 동의, 공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에서 기대했던 연대 파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김선남 변호사가 보시기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것 같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업무의 복시멘트 운송 사업자가 복귀하는 부분도 분명히 효과가 조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변화가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굳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협상의 측면에서도 강하게 초반에 입장을 고수해서 밀고 나가서 중간에서 타협을 하더라도 유리한 점을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을 하고 그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원희룡 장관도 대화는 없다. 복귀 후 절차를 밟아서 논의해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 이야기 중에 보니까 그 지금 주유소 품절 사태 이야기를 하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출하 차질이 1조 원이 넘는 피해라고 했는데 이거 저는 신기한 게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좀 제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달라서 이게 실제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그런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를 하려면 상당 기간이 경과해서 그 전체적인 경과 분석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 진행 중인 와중에 1조 원의 피해가 나타났다라고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신빙성이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것만큼 그렇게 체감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김 변호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지금 그 정유 쪽 주유소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88곳이 지금 영업 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국 주유소가 12,00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경제적인 어떤 중대한 효과가 우려가 발생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운수사업법에서도 중대한 어떤 경제적 위기가 고조됐을 때 그러한 긴급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갖췄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철강 부분에 1조 3천억, 그다음 석유화학에 1조여 원, 그다음에 뭐 정유, 시멘트, 자동차 부분에 5천억 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 발표를 보면 정부 측과 그 노조 측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항상 큰 차이가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수치에 대해서 이게 믿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법률 이야기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정부가 이게 운송 거부 계속하면 화물 차주에게 네. 1년간 유가 보조금 네. 안 주겠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예, 이게
지금 운수사업법에서 유가 보조는 경유값이 그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송에 있어서 비용이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1년에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에요. 운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에 오히려 불법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통행료 1년 무상 그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부분을 개정을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 왜 이런 겁박 아닌 겁박을 할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정부가 일정 정도 보호막을 쳐주면서 자유로운 시장 진입, 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면서 보호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보호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가제인 거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일정 부분 이분들이 얻는 손실이라든지 위험 부담을 회피하도록 해 주는 것인데, 이제 그걸 정부가 일정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단하고 또 허가를 취소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도 지급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강대강 대치,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화물연대하고의 강대강 대치도 좀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바라만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영장 심사의 신문 기간이 10시간으로 역대 최고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0시간이면 역대 최고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음. 상당히 긴 시간 영장 실무 실질 심사 신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일반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짧게는 뭐 30분 이렇게도 종료하는데 10시간이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서훈 실장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냈단 말이죠. 구속된 뒤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욱 그리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미 서욱 그리고 서욱 실장 밑에 차장으로 있었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었었죠. 이분들이 공범으로 명시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훈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돼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형사법적으로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넓게 보면은 또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 통치 행위를 어디까지 형사법 내에서 재단할 수 있겠는가, 처벌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서훈 실장 구속 이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주석 전 차장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예견돼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또는 수사 일정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정무적으로도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한 거고, 또 정치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좀 함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이원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김용 전 정진상 구속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들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친문계 의원들은
함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서훈 실장이 구속되니까 이재명계 의원 또는 당원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친문계에서는 지금 뭐 특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칫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으면 각계격파하기는 훨씬 편하겠네요.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씁쓸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당내 계파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당 공통의 문제일 수 있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친문계가 조용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때는 친문계가 조용한 이런 구조는 굉장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김선남 변호사하고 이야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지역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광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업체에는 보복성 발언을 해 행정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지방 보조금을 입맛에 맞는 업체 지원에 쓰려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관련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농업인 김모 씨는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영광군청 공무원에게 문의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해 문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 자체가 없다며 엉터리 답변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이 수차례 따져묻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은 해당 사업이 존재한다고 겨우 인정했습니다. 그냥 단번에 없다. 우리는 그런 사업은 없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로 지금 한 거 아니냐. 기분이 나빠요. 주최 측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했던 소리. 오히려 이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업체에게 연락해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잘 몰라요. 저도 이 업무를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민원 전화가 왔었다. 앞으로 저희 영광군에서는 이 행사에 나가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 말을 했죠. 이분이 이렇게 민원 넣으니까. 문제는 보조금 사업이 없다고 한 이유가 한 업체에게만 몰아주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박람회 참가 업체에 지원한 지방 보조금은 960여만 원으로 모두 굴비업체 단 한 곳으로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공모해갖고 연초에 기준 좀 딱 주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취재가 시작되자 영광군청과 전남도청은 뒤늦게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방 보조금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행정 갑질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네, 사건 취재한 구영슬 기자하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이 도대체 어떤 보조금 사업이에요? 네, 해당 사업은 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이제 알리고 또 판매하는 그런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영광군이 100% 군비로 책정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업체는 행사 부스를 설치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현재는 한 개 동당 242만 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40만 원인데 왜 이 보조금 사업이 없다고 한 거예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요. 이 문제가 된 사건은 바로 지난 11월 16일에 발생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방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영광군청에 연락을 한 민원인은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보조금 지원 사업 자체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실랑이 끝에 해당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겨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는 행정기관에서 형평성이 어긋나게 정보를 제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준 일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당사자인 해당 공무원에게 대체 왜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냐
없다라고 이유를 확인한 결과 담당 실무자인 본인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뒤늦게라도 본인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떳떳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가 떳떳해요? 네, 본인이 한 행동들이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이 떳떳하다라고 답변을 아니, 했습니다. 없다고 해서 다시 말 바꾸기 한 게 떳떳하다는 건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왜 협박은 해요? 아, 네, 맞습니다.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물어봤는데요. 본인이 협박한 사실, 보복성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갑질이 아니냐 저희 취재진이 물어본 결과 본인이 행사 대행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보복성 발언을 한 내용 또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떳떳하다고 또한 주장을 했습니다. 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영광군청 공무원들 떳떳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나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이제 결국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직권남용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제한적이고 정부에서는 보조금 사업 예산을 잡을 때 일정하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만 정하고 구체적인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부 업체와 유착 관계에 있거나 또는 그럴 개연성 있는 공무원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좀 불공정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영 대표도 말했지만 이게 한 곳당 240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특정한 업체에다가 몰아준다는 건 몇 개의 부스를 한 업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KBC가 입수했던 최근 3년간 이 영광군의 지방 보조금 지원 내역에 따르면요. 총 3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지방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모두 동일한 굴비업체 단 한 곳에만 몰아주기식으로 지원을 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별다른 지원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이 주머니에서 마치 꺼내 쓰는 쌈짓돈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제기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광군뿐 아니라 전라남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영광군과 전남도청은 감사에 바로 착수했는데요. 오늘도 해당 보조금 사업에 관한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3년치 지원 내역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소 5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이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영광군은 KBC가 취재에 나선 뒤에서야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연초에는 이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 공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출연하셔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 내일 새벽 네. 이깁니다. 브라질을요? 그럼요. 이긴다고 믿는 국민만이 네. 선수들이 응원 세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그렇게 제가 네. 붉은 악마 옷 입고 네. 청와대에서 치맥 들면서 네.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과 응원을 하라고 했더니 네. 안 하셔도
이기니까 그 다음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숟가락이 바깥에 했다. 무슨 숟가락?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네. 총화 단결시키는 응원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보여주셔야 될까요? 그러면 응원을 하면 보여줘야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네.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붉은 악마 네. 옷 입으시고 옷을 입고 네. 그 대통령은 상징적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뭐 승리하니까 아파가 했다. 네. 김건희 여사처럼 그럼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내놓든지. 어퍼컷 사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는 조금 뒤에 더 하고 오늘은 원장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하셨는데 이게 전남도당이랑 목포 그 지역위원회 여기서는 뭐 환영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중순 낸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좀 길어지네요. 뭐 제가 듣기로는 최고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지금 네. 입당해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지원해 주니까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저를 받아들이고 했는데 곧 된다고 그럽니다. 아, 곧 되는 네. 건가요? 그러면은 진즉에 청동영, 천정배 전 의원도 다 복당을 했고 이른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인데 뭐 당을 위해서 좀 뭐 역할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단결해서 싸워야 됩니다. 네. 윤석열 정권은 지금 현재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 타겟으로 해서 야당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공 문재인, 예, 비리 이재명이요? 예, 그런 걸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DJ였다고 하면 네. 민주당은 단합해서 단결해서 싸워야 된다. 네.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무슨 불필요한 얘기를 네.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개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용공 문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말 사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다. 서훈 전 실장은 네. 김영삼 정권 때 캐도 네. 사업에 북한에 파견돼서 한 2, 3년 근무를 하신 캐도면은 한반도 개발 기구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근무도 했고 모든 그 후 네. 남북 접촉에 그분이 네. 족적이 남아 있습니다. 손길이 다 간 거예요. 그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진짜 남북 관계의 네. 실무자였고 전문가였고 정책의 판단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 인적 네트워크가 북한은 물론 네. 미국 정보기관도 가장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남북 대화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필요하신 분인데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그러한 인적 자산을 네. 꺾어버리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아마 미국서도 북한 김정은도 네. 아쉬워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페이스북에 북한 최고 전문가 자산을 꺾어버렸다.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검찰에서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 연 거 이제 뭐 월북머리 같은 거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연 거를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 원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자회견 민주당 주관으로 노영민 네.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네. 국정원장이 참가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증거인멸의 기도로 본다고 하면은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하죠? 그러면 검찰에서 감사원에서 네. 발표를 하면 우리는 벙어리 돼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이 네. 증거인멸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네. 매일 방송에 서너 차례 5번, 6번 나와서 이 얘기를 했으면 제가 증거인멸을 했습니까? 매일 증거인멸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검찰. 지금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이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이게 뭐 내가 최종 승인했다. 뭐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보고 다 듣고 내가 최종 승인한 거다라고 했으면은 검찰 조사나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 검찰 기소하면서 서훈 실장이 최종 책임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물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통치권자로서 네. 내가 승인했다 하고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검찰이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사를 하겠는가? 저는 국민 정서나 사실관계로 볼 때 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장에는 이제 서훈 전 실장을 최종 판단자 이렇게 그렇죠. 지시를 예.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문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뭐 조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확전시키려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서해 피격 사건 검찰 수사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용공 문재인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네. 강압적 탄압적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남북 문제 개선을 위해서 누가 나서겠느냐? 이러한 것은 미국에서도 네. 아마 북한에서도 인정하고 아쉬워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취임 100일인데 100일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점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잘 싸웠다, 잘 견뎠다. 잘 견뎠다. 예, 앞으로도 계속 잘 싸워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국민으로부터 1,610만 표를 득표한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보다도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도 77.7% 네.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총재도 76%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로 갤럽에서도 네. 23%, 두 번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13%포인트가 앞서는 이런 대통령 후보인데 네. 저는 잘 싸웠고 앞으로도 어떤 민주당 내외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단결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근이라는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뭐 구속되고 이러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계속 거론이 되고 서른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대표적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서른 의원은 또 우리 동교동 네. 그리고 누구나 네. 호영호재를 저랑 하는데 종교계 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어른들도 서훈 의원에게 여러 가지 설득을 했고 저도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아, 서훈이 아니라 설훈 의원 말씀하시죠? 설훈. 네. 예. 아주 서훈이 하도 붙었어. 예.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혐의를 따라가는 뭐 수사다, 뭐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총체적으로 네. 현재 12구 이태원 참사를 보더라도 네. 대북 문제, 정치, 경제, 외교, 네. 민주주의가 참사를 당하고 있다. 이 5대 참사를 당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네.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영공, 이재명 비리로
전방이 수사를 강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때는 탄압으로 보서 민주당은 단결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미국에 계신데 서훈 전 실장 구속 관련해서 뭐 현 정부 난폭하다, 그리고 또 뭐 대내외 역량 훼손하는 오판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세게 하셨던데 모두가 단결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정세균 총리도 김부겸 총리도 다 얘기해줘야죠. 안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연구원에서 이른바 플랜 B 차원에서 뭐 문풀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은 호사가들이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아는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앞서서 윤 대통령이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 세게 강조하면서 이게 북한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면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그 대통령 인식이나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대강이 최선이냐?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때려부시고 무조건 파업하고 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함께 대화해서 잘 타협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윤 전 대통령을 갖다가 그 마가릿 대처 영국 전 수상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마가릿 대처 같은 사람이랑 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뭐 보수층 결집용으로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기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물론 마가릿 대처 총리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시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하면은 보수가 결집될 수도 있을 거예요. 노동자들도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잖아요. 정부도 너무 강하게 노동자들에게 대하면은 국민들 지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조, 그런 정부가 돼서 타협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대화와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 대북 문제도 그렇죠. 아까 선택적 법과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 얘기만 나오면은 뭐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뭐 장모는 김건희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것을 국민들이 가장 의심하잖아요.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만일에게 똑같은 해당이 돼야죠. 여기는 봐주고 야당은 노동자는 탄압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하죠. 솔선수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죠. 왜 거기는 안 합니까? 장모는 김건희 여사는 안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또 여권 쪽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런 건가요? 도이치뱅크 그러한 녹취록도 나오잖아요. 재판에서 요새 녹취록이 또 조금씩 재판에서 나왔죠. 이런 것은 왜 덮어두냐 이거죠. 총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옳은 말씀인데 당신부터 그러한 것을 적용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친인척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면은 국민 박수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